박병용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산소프트의 박병용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조금 작습니다. 더 크게 해야 되나요? 어느 게 이쪽인가요? 최대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중에서는 대단히 어려워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보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하기도 하고 SI로 가서 구축해 주기도 하는 인구가 한 3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30만 명 중에 EA를 제대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EA 사업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실제 알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뭐 각 회사에 10명이 안 되는 뭐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 SDS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영역이 좁고 어떤 면은 좀 깊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 측면에서 보면 좀 안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뭐 널리 쓰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이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게 뭐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보화해 가고 또 현재 그 모든 사업과 서비스들이 뭐 인터넷이나 정보 시스템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 아키텍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접근법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뭐 대충 그런 데 쓰는 거구나를 이해하시고 가면 오늘 수업은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도 실제 시스템 부분을 대단히 좀 축소를 했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그 이후에 실제 이제 좀 쓰이는 부분들을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김과장의 사계절인데요. 이게 뜬금없이 EA를 이야기하다가 김과장의 사계절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 회사에서요, 그 전략기획팀에 김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김 팀장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제 대환경, 뭐 환율이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아니면 이자율이든 시장 동향이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게 되죠. 실제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고 나면 항시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좀 더 반영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실 전략기획팀에서는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사내에서 좀 IDM면이라고 일컬어지는 김 과장을 불러서 좀 고민을 이야기해 보지만 뭐 김 과장이라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할 말이 서로 없으면 이제 얼굴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뭐 커피만 마시게 되죠. 그러던 차에 이제 전략기획팀의 김 팀장이 하나 생각이 난 거죠. 그 김 과장이 작년에 뭐 사업한답시고 뭐 전부서를 들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뭘 파악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가물가물한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였냐고. 그러니까 이 김 과장이 그 이해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실제 지금 이 상황이 현상이죠. 그 조직 내에서 E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팀의 팀장이 EA를 했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또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역설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그게 뭐라고 했냐고 다시 되물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 과장 이제 말이 복잡해집니다. 뭐 조직의 비전을 보고 뭐 원칙을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고 그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실제 우리가 현 조직이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미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정형화하고 정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각 조직에서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정보와 자산, 뭐 서버, 뭐 돈 주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서 모델에다 반영을 하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단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거기에 저장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는 이제 구성도를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각이라는 거는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EO 경영자의 시각이냐, 뭐 관리자의 시각이냐, 뭐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사람의 시각이냐 하는 차이가 있고, 관점은 이제 업무에 따라서 또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실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들의 현황,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보화해 갈 것인가 하는 계획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정보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는. 실제 이제 전략기획팀장이 여기까지 듣다 보면 답답해지죠. 점점 시스템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 그건 됐고 실제 작년에 당신 보고 그 자산 재고 좀 조사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되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보화 자산뿐만 아니라 재고 자산이든 실질 그 고정 자산이든 조사를 해보면 그 조사가 끝난과 동시에 그 수치는 안 맞게 되죠. 조직이 크면 클수록. 실제 조사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게 다 게더링 돼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뭐 1년 내지 3년 단위로 정말 재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할 만큼 실제 그런 현행화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물론 ERP에 뭐 관리는 하지만 뭐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세금계산서 한 장 끌으면 왜 해서 그냥 뭐 수십 개, 수백 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제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셉 써봐야 소용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억짜리 셉 사다가 관리해봐야 전표 단위로나 관리되지 왜 뭐 들어온 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만 실제 이제 그 경영에도 효율을 찾을 수 있는 비로소 이제 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기획팀 팀장이 좀 욕심을 내보는 거죠. 그 정보화 자산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자산 관리를 이번 기회에 그럼 제대로 해봐라. 라는 이제 그런 오다를 김 과장한테 주는 거고, 김 과장은 지금 뭐 계획이나 예산 잡아놓은 거는 정보화 자산을 생각을 하고 뭐 사람이나 예산을 잡아놨었겠던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그걸 자산을 조사를 하니까 김 과장은 이제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거죠.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뭐 조직에서 하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 과장의 힘든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조직 내 그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김 과장이 이제 EA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자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는지, 뭐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또 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구축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 건 만들고, 조직에 이제 룰로 만들 거는 만들어서 실제 이제 개발 단계를 가고, 그게 완성이 되면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4단계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정보 수집 단계 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면 이제 첫 단계가 봄이 되겠는데, 자산 관리 업무가 뭔지, 그리고 실제 우리 조직 내에서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군지, 그리고 실제 이런 자산 관리를 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이걸 만드는 조직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에 연관된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표 한 장으로 했던, 100장으로 했던, 아니면 뭐 그룹웨어에서 그냥 했던, 엑셀로 자료를 관리했던 그런 관리한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운영되는 하드웨어들, 장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파악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때 이제 그 EA로 해놨던 것들을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가 뭔지, 담당이, 실제 이제 업무 담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연관된 뭐 시스템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드웨어 자산 중에 좀 유효도가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서버나 시스템 위에서 소프트웨어들이 돌고 있을 건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시스템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가야겠다는 러프한 큰 틀의 조사는 이제 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 기획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자산 관리 시스템을 설계해가지고 뭐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든 전산실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축을 하든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이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하면 실제 자산 관리를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고 뭐 외부에는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고 담당자는 어떻게 뭔 일을 하는지 이런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하는 외부 기관과 실제 이제 타 업무와 관계, 자산이라는 게 구매하게 되면 회계 쪽에도 줘야 되고 회계 쪽에서는 자금 쪽으로 줘도 돈도 집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런 거 실제 이제 자산 관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뭐고 실제 자산 관리를 할 때의 기초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산이라는 게 실제 뭐 구매 품이나 이런 게 일어나야 실제 구매가 일어나서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매 품이라는 것은 또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품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 뒤로 다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흐름과 그 실제 이제 각 흐름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다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유사 응용 기능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라는 게 실제 그 내부적인 자산 또 생산에 쓰이는 자재 관리나 이런 것들과도 흐름이 대부분 흡사하거든요. 다만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연관성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업무 영역에 있었던 자산 관리의 업무 절차라든지 그 실제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될 외부와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 건지 그리고 실제 그 자산 관리를 흘러가면서 어떤 정보를 관리할 건지, 관리하는 관련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연관된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그 시스템을 실제 이제 개발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최근 뭐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IT나 소프트웨어 쪽이 들어온 지가 한 30년이 넘었죠. 60년대 말에나 들어왔으니까 처음 들어온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먼저 되죠. 분석 설계보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 분석된 업무 절차와 거기서 정보 흐름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또 디자인하는 일들이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에 국한된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설계 기능과 또 응용 시스템 간에 또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성을 해서 물리적으로 저장해 놓기 위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고 어떤 하드웨어를 사서 이제 거기서 설치해서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기능의 분할이나 응용 기능의 설계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간의 정보 정의나 논리나 물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실제 이제 코딩 단계에 들어가고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드 코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운영 단계, 시스템을 이제 운영해 보기 위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생각지 못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사람, 그 정보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코딩을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이 하반부 그 4분의 4에 지금 나오는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실수용자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내에 들어와서 뭘 찾아보고 또 어떤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때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실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변경하게끔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앞에 있었던 아키텍처의 정보들이 유용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검색을 해보거나 실제 이제 업무 절차를 업무의 흐름들을 바꿔서 정의를 해보고 또 그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 데이터의 구성과 화대의 구성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정보를 명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제 손쉽게 되는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봄부터 겨울까지 4단계를 거치면서 업무도 알고 조직도 알고 또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업무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총체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기관 중에 모 기관의 실제적인 사례고요. 이걸 담당하신 분이 연말에 보기 드물게 공무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으셨답니다. 실제 이 사례를 통해서 한 20억 정도가 정부 예산이 세이브 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접근 방법으로 하던 식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와 이 상황으로 잡았을 때 한 2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실제 인센티브도 받고 진급도 하시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셨다는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례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보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실제 비즈니스 측면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측면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앞에 그 정보 시스템 측면이 완성되지 못하면 절대 이 위에 비즈니스 측면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측면에서 각 그 조사되고 분석된 실제 정보 하나하나가 다 모여야만 실제 비즈니스 측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키텍처 하면 그 비즈니스나 뭐 또 혹은 정보화 용어가 아니고 건설이나 건축의 용어처럼 느껴지시죠. 그 뭐 구조나 뭐 이런 용어에서 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 기업의 구조나 또 정보 시스템의 또 정보화 사업의 구조들이 건설 산업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기업의 구조도 건설 산업과 사실은 비슷하고요. 그 이유가 실제 이제 건설 산업만큼 역사가 오래된 산업도 드물죠.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래로 건설 산업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계 산업은 최소한 뭐 플라스틱이나 쇠가 발견된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고요. 뭐 전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제일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실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을 보면 자동차를 개발해서 생산해내는, 그러니까 모델을 디자인해서 생산해내는 사이클까지는 뭐 자동차 산업도 체계화 잘 돼 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자동차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패러다임으로는 자동차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건설 산업에서는 좀 더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도시 계획에서부터 건설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 계획이 되면 뭐 흔히 요즘 부동산에서 복덕방 가면 뭐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 한 신도시를 만들면 그 영역 내에서 또 막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의 역할에 배치를 하고 그 배치된 블록마다 건물을 또 배치하고 뭐 건물 안에는 이제 뭐 또 사무실도 배치하고 뭐 주거시설도 배치하는 그런 플랜을 위해서 다 움직이게 되는데 다른 산업에는 이런 것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부분이고 건축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규모가 그렇게 커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화 영역이 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흡사한 영역 뭐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물론 요즘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프린터만 있으시면 주민등록 현재 무료로 뗄 수 있거든요. 뭐 호적은 안 띄어지죠. 호적은 안 띄어지는데 자우장 뭐 은행도 안 가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그런 정보들이 다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 정보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보화 사업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를 잡기 시작하고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 뭐 한 조직 내에서도 그런 큰 거시적인 플랜에 의해서 영역을 설정하고 그 뭐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를 단위 계획을 만들어내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건설처럼 이렇게 아키텍처에 구조화하고 그 안에 정의를 좀 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틀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건설에 보면 이 뭐 공간 이용 계획, 도로 계획, 뭐 산업지 계획, 주거 계획 뭐 이런 게 있듯이 IT 쪽에서도 보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 데이터의 부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자산에 관한 부분 영역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은 대단히 IT에 오리엔트 된 영역이고요. 이 업무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IT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업무 아키텍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혹시 여기 문화관광부 그쪽에 근무하신 분 계시나요? 친척이라도. 아, 이거 찍고 있죠? 웹에 올라가나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뭐 죽게 하겠습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이었죠. 남대문이 소실될 때 아마 그 남대문 앞에 인터뷰하는 많은 공무원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불행이죠. 그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자, 이 사태는 어떤 사태이므로 어떤 기관에 누가 나와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죠. 그건 사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의 담당이지 않을까 해서 뛰어오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걸 실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뭐 간혹 뭐 기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문화재가 그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9 전화한다거든요. 그 외에 지침이나 뭐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 갈 때쯤 무너진 후인가요? 뭐 적송이 어쩌고 뭐 그런 문화재는 또 달리 봐야 되고 뭐 그럴 때는 석가래를 뜯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 있었다 그러면 남대문의 상당 부분이 지금 남아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근데 왜 제가 이게 인터넷에 나가도 안 준다고 그랬냐면 그 관광부 문화재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제일 관리를 잘한다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매뉴얼과 절차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업무를 어떤 절차로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이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아마 영화 중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세요? 두 분. 나머지 분들은 영화도 안 보시고.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영화를 보시면 그 박물관에 수의로 사람이 들어가죠. 그 주인공이 이제 채용이 돼서 가는데 그 전임자가 그 박물관 수의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매뉴얼을 주고 갑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는 듯이 휙 던지고 이제 대충 졸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당하게 되는데 한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 매뉴얼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보니 뭐 몇 시에 뭔 상황이 벌어지면 몇 발짝을 앞으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하면 뭐가 있는데 그걸 들고 어디로 가서 뭘 던지고 하면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업무 아키텍처의 큰 대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영역을 손을 대기가 참 어려운 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TA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한 3년 전에 이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돼 있는 부분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최근에 뭐 일어난 금융도 어려움의 출발점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면 근대의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산업화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점은 도자기 사례를 드시더라고요. 도자기를 구울 때 그 도공이 그 가마를 딱 들여다보면 가마의 불 색깔과 도기의 색깔을 쫙 보고 됐다 하면 이제 불 끄고 이제 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산업화 된 게 아니죠. 예술이죠, 예술. 근데 지금 수많은 도자기는 공장에서 찍혀서 나오죠. 그거는 몇 도에 어떤 상황에 뭐 몇 시간 동안 구워서 재료가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구우면 몇 시간 후에 타이머 땡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정보가 돼 있고 정보를 내가 알고 그 체계와 흐름을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야만 그게 실제 이제 구조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처럼 실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의 어려운 점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 그 뭐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거 이전에는 대부분 정기 적금 다 실제 정보가 있는 겁니다. 몇 프로 뭐 가상금리 몇 프로를 더해서.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룰은 누구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에 난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지금도 파악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가느냐, 우리가 알고 예상을 하면서 가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업무 아키텍처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키텍처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느 날 뚝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선진 교육이나 선진 문화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날 뚝딱 잡지에 나와서 혹은 신문에 나와서 그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외국은 그런 것들을 역사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보가 정형화되고 구체화되고 프로세스화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산업화가 우리가 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영역이 정보가 파악이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했더니 그게 실제 되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산업화의 영역으로 넘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수동식 업무 분야에서는 실제 손으로 했던 것들을 절차화하고 매뉴얼화하고 또 그
뭐 컨베이어나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 했던 것이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 단계를 일으키면서 이제 정보는 파악해서 손으로 만들던 것이 이제 라인을 타고 로봇이 하고 하는 체계로 또 한 번 진화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리니어하게 발달하는 거는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하나를 탁 태워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온 거고,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 제일 처음 한 게 포드지만 두 번째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킨 게 아우디거든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 여러 차종을 넣어서 생산한 최초가 뭐 아우디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기존의 뭐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한 라인은 무조건 한 차종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팔리든 말든 안 팔리면 스톱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들이 뭐 미국보다는 좀 작고 다양하죠, 요구사항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 차들은 한 라인에 이제 여러 개를 다양하게 넣어서 라인을 쉬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매트릭스로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2000년 전후 9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정보기술 자체가 실제 산업과 이 떼어낼 수가 없는 실제 이제 상황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산업, 뭐 공공기관 올스톱이죠. 되는 거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전철도 안 움직이고 철도도 안 움직이거든요. 저희도 철도 쪽에 해봤는데 철도도 정보 시스템이 없으면 표 한 장 끊어줄 수도 없고 스타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정보들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돼야만 우리도 이제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영역까지도 이제 고려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의는 복잡한데요. 그 복잡한 걸 구조적으로 좀 정형화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뭐 좀 늦게 시작을 하죠. 항시 잘 기초가 우리나라 빈약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정보가 입수돼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만 들면 또 어느 나라보다 힘을 모아서 빨리 해내는 게 우리나라인데, 뭐 이게 지금 한 2003년에 서베이한 자료인데, 특이한 게 이제 그 북미하고 유럽의 나라들이 있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좀 더 보수적이어서 좀 늦게 출발하는 경향이고, 지금 현재 2005년 이후에는 그 EU에서도 전부 다 이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나 뭐 시스템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나 뭐 브라질,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생적으로 되지를 못하고 대부분 공공기관 주도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그 각 나라의 그 정부 시스템들이 대단히 큰 규모로 구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복잡도가 기업의 구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져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 비즈니스 중심으로 가는데, 실제 이제 정부의 기관들이라는 조직들은 뭐 민간의 사업 영역에서도 좀 민영화되기 전 단계 공사들의 규모도 있지만, 실제 민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복잡도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생산의 정보, 기업 그 자금의 정보 이런 것들은 정형화가 훨씬 더 쉽고요. 오히려 이제 민간의 그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영역들의 정보들이 그 기업의 정보보다는 훨씬 복잡도나 구조의 정형화가 어려운 편이라서 실제 이제 이런 정부 주도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체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뭐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안에 이제 그 정보를 어떤 체계로 관리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각 국가의 표준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A하고 뭐 제목이 IT 거버넌스라고 했는데 EA하고 IT는 잘 아시겠죠. 거버넌스는 또 뭔지. 거버넌스라는 게 그 시중에서 거버넌스 하면 한국말로 지배구조 딱 그래서 거버넌스도 어려운데 지배구조는 더 어렵죠. 저도 아직 왜 지배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뜻이 그렇다니까 이제 저는 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다. 그게 그 외우면서 제가 이해하기는 지배구조라는 한 단어로 딱 그 뜻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실제 기업이든 한 조직이 그 조직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 이 밑에 보시면 뭐 인적 자산,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돈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전쟁하면 물건, 무기에 관한 거,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대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제 대외, 뭐 나라로 치면 외교에 해당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의 자산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을 포함해서 실제 이제 이 속에 속한 자산들도 포함을 해서 잘 체계화하고 룰로 만들어서 이것들이 서로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 잘 통제된 체계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한 게 여기서 말하는 지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 줄로 딱 정리하면 한 조직이 잘 가기 위한 이 코드라고 그러죠. 우리 코드가 맞니 안 맞니. 하나의 코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사람에 관한 부분, 돈에 관한 부분, 물건에 관한 부분, 뭐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거버넌스 중에 현재 뭐 EA 쪽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IT 거버넌스인 거죠. 그리고 IT 거버넌스를 장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뭐 최근에 있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 부서를 장악하지 못하고는 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전표로 찍어져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전표와 발행하지 않는 전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옛날처럼 출력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자산 그리고 정보에 그 관련된 IT 자산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금융 쪽인데 금융은 보통 뭐 몇백억 정도 예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자산을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몇백억도 날아간다는 거죠. 순이익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 적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각 조직의 인력이나 자산이나 금융에 관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체계를 잡는 그런 체계 구조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 중에 IT 거버넌스가 이제 핵심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지금 설명드린 막 구구절절 설명드렸다시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잘 잡은 사례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은 나와 있을 때, 어느 회사, 어느 조직이 IT 거버넌스를 잘 해서 이렇게 효과가 났다. 이게 IT 거버넌스다.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적 자산에 관한 부분, 금융 자산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거버넌스 체계를 많이 해온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정보와 자산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했다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좀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기 전에 EA로 이 정보 자산에 관한 부분들을 일단 확보를 해야 그 이후에 거버넌스 체계를 세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의하기 위한 기초 수단으로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빠짐없이 좀 그걸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포함 관계를 보면 기업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 구조죠. 지분 구조로 대표되는 현재 기업들은 51% 이상 가진 아니면 최대 주주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IT 거버넌스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EA 거버넌스가 있는 겁니다. 1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A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했단다 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실제 EA를 하는 것도 우리가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 사업의 준비에서부터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가 뭔지를 관리하고 이런 패러다임을 어느 조직도 다 이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사이클 각각에서 돌고 있는 업무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절차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게 하는 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릇 안에 이런 정보들을 넣어놓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그 정보와 관련 혹은 이제 그 시스템 관련 회사들이 이런 쪽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녹색에 있는 것처럼 말이 대단히 어렵죠. 기술 표준의 정립,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게 효율적이고 이런 좀 비정형적인 단어로 포괄될수록 그 결과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효과성을 보기보다는 그나마 이 사업의 준비에서부터 성과 관리까지 좀 제대로 흘러갈 수만 있게 하면 그리고 그 흘러가는 것을 볼 수만 있게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착하다 보면 이제 이게 끊어지죠. 프로세스도 끊어지고 일부는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이제 비즈니스에서 좀 출발을 해서 이 전체 사이클을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EA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5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EA를 하는 것이 목표고 정보화 조직이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EA만 되면 그 다음은 다 된다. 이런 접근을 했었는데 해놓고 나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자료만 조사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조직에서 갖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실제 정보 그런 거 조사됐다고 해서 실제 업무가 잘 돼서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 프로세스와 물건 팔리는 것들이 자료가 조사가 됐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팔고 있구나. 근데 파는 부분들이 지점도 있고 본점도 있는데 어디서 잘 팔리니? 잘 팔리는 데는 왜 잘 팔리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낱낱이 조사되고 관리가 돼야만 그런 것들을 확산을 다른 지역에도 해서 실제 이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EA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컨설팅을 받고 또 컨설팅을 하고 그걸 구축을 하고 실제 이제 사업의 운영이 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공공기관의 사례는 실제 이제 IT의 기반을 정립하고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실제 이제 정보와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잘 안 됐었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구축이 목표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노란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또 막연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와서 대단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런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가면 이제 꽤 사례화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확산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그런 것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자료 조사한 정보들을 집어넣고 그 정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전부 그 국가 ITA 시스템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정부 시스템인데 그 범정부 시스템에 이제 통합돼서 전 부처의 업무들이 통합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잠깐 보셨던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뭐 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단계, 두 단계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이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업의 준비다 그러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또 어느 것을 포커싱을 해갈 것인가 하는 선정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예산을 산정이 됐으면 이제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산정을 하는 것들은 또 중장기계획, 연간계획, 뭐 분기별 계획 이런 각각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뭐 운영하고 이런 단계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로 엮어져 있는데 그걸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휴먼 네트워크로 풀고 있는 거죠. 전화해서. 그래서 회사 내에서 좀 술 잘 먹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하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픈된 정보이고 잘 관리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개인의 친화력이나 또 노력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가면 해당 사업이 막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조직이나 기업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해지면서 그런 문제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책의 이제 전반을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조용하시니까 제가 너무 조용하게 만들었죠, 내용이.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들으셔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불만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더 있어야 되죠.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그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뭐 연구소의 프로젝트든 뭐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든 뭐 건설의 프로젝트든 이런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그리고 사실은 기업의 모든 업무는 프로젝트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에서 탁 생겨서 프로세스가 생기고 막 진행이 되고 그걸 완료하고 거의 뭐 팔렸든 안 팔렸든 그런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잘 좀 구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좀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니드 사항들 때문에 이제 PPMS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PPMS가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실제 이제 EA를 통해서 그 정보들이 낱낱이 확보되니 그 확보된 정보의 그룹들을 재배치하고 리빌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해당 유사한 프로젝트의 기능들을 가져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체계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하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MS사에서 나온 MS 프로젝트를 써서 쓰는 프로젝트. 그리고 연구소에서 뭐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봄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어떤 최종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의 관리.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각 그 프로젝트에 대상되는 요소가 중요하게 되고 그 요소들 간의 흐름,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세스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각 시점의 정보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MS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 시점을 관리하는 거고 연구소에서 관리했던 프로젝트는 그 정보, 어느 시점의 정보만을 관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레비인데 북미에 뭐 수출하는 제품의 셋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셋을 구성을 할 때 뭐 북미에 수출할 때는 환경 규제 때문에 뭐를 빼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였거든요. 연구소에. 그런 것들과 시간의 관리를 하던 것이 자, 이 두 개를 섞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뭐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된 수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뭐 환경 규제나 법 제도를 검토를 해서 제품 셋을 구성을 하고 구성한 것들이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면 뭐 외주를 주든 뭐 부품을 수급을 해서 조립하고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것들이 시간과 어느 시점을 끊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로 이제 발달을 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뭐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이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에서 그런 사례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점을 좀 통합을 해서 하는 것들, 또 프로세스를 좀 일부 모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품 정보에 관한 부분들, 뭐 R&D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관리해 오던 것들은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게 2개씩 혹은 3개씩 합해지면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사이클이라는 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익스큐션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이런 피드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반을 타고 흐르는 것들에 대한 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최근에 MS나 뭐 IBM이나 오라클이나 인수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BI라고 일컬어지는 뭐 성과나 이런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쪽에 활용되는 회사들을 다 하나씩 인수했죠. 그 전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 회사들을 다 하나씩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한 회사들을 다 하나씩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회사가 MS, 오라클, 그 다음에 IBM 세 회사가 전부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현된 사례는 다르지만. 이제 그에 좀 뒤처진 게 HP죠. 그러다 보니까 HP가 최근에 막 소프트웨어 영역을 뭐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살 회사가 이제 없거든요. 뭐 굴지의 회사들은 다 M&A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와 실제 모델링과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돼서 간다는 거죠. 그게 뭐 M&A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M&A가 됐고 그 M&A를 한 목표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인수를 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실제 기업의 업무 자체도 기존에 뭐 ERP로 다 되면 쌤만 남고 싹 없어져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 그런 기업의 업무를 가지고
ERP에 나온 정보의 그 관리가 실제는 이제 현재는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걸 가공해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식별을 해서 그 좋은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비용이나 효과를 크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이제 고민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